자, 중세 유럽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세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백설공주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돼요. 자, 중세의 주인공 백설공주, 아주 아름다운 공주죠. 하지만 이 중세는 고대 로마 시대보다 후퇴한 나라입니다. 자, 이 서로마가 망하면서 지중해 무역이 쇠퇴하면서 이 서유럽의 공주들, 왕실들은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성에 살았습니다. 음식도 아주 후졌고 이 고대 로마 시대보다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백설공주보다, 중세의 백설공주보다 고대 로마의 평민이, 귀족이 더 잘 살았습니다. 중세는 여러분 암흑의 시대라고 해요. 아주 쇠퇴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도 점점 이제 경제력이 향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중세도 점점 발전해지기 시작해요. 자,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고대 로마 영토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 이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중해 무역입니다. 이 지중해를 둘러쌌던 거죠. 근데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지고 이 서로마가 망하자 지중해 무역이 쇠퇴해요. 그래서 암흑의 시대, 아주 못 살았던 시대인데 이제 유럽은 다시 잘 살기 시작해집니다.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이 서유럽은 여러분, 자, 전반기는 못 살았던 시대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못 살았냐면 지중해 무역이 쇠퇴했고 또 이 서유럽은 여러분 과거에 빙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아주 척박했어요. 그래서 원래 중세 전반기는 못 살았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유럽에서도 산포제가 발달해요. 토지가 척박하기 때문에, 빙하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토가 척박한데 이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만들어진 거죠. 토지를 세 개로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지면 이제 토지가 쉴 때 지력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유럽은 이 산포제를 통해서 생산력의 증대를 이룹니다. 토지를 세 개로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지니 농토가 쉴 때는 지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을 이용해서 농사를 집니다. 자, 여러분 중세 영화를 보세요. 중세 영화를 보면은 기사들이 다 말 타고 싸우죠. 다 말 타고 싸웁니다. 예.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아까 고대 알렉산더 그 시대에는, 로마 시대에는 등자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세가 되면 유럽은 등자가 나옵니다. 말이 있으면 사람이 타요. 그래서 등자가 몸을 조여주는 거죠. 등자가. 그래서 이제 서유럽 중세가 되면 이 봉공귀족들이 막 철갑으로 둘러싸는 겁니다. 그 봉공귀족들, 그리고 이 말들이 전쟁할 때는 기사를 태우고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우경을 했죠. 소가 농사를 졌죠. 서유럽은 말이 농사를 집니다. 말이 잡아당기니 깊이 파이겠죠. 그래서 자, 이 산포제와 신경법으로 농업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유럽도 암흑의 시대에서 이제 발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포제와 신경법으로 농업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져서 도시가 발달하니 이제 봉공귀족들이, 그리고 농노가 농사졌던 장원들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봉공귀족들은 계속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억압합니다. 그러자 도시들은 똘똘 뭉쳐요. 도시동맹. 이 봉공귀족의 억압에서 이겨나기 위해서 도시끼리 똘똘 뭉쳐. 도시동맹. 그리고 도시 내부에는 상인과 수공업자가 있겠죠. 그들이 길드를 만들어서 또 도시 내부에서 상인끼리, 수공업자끼리 뭉치는 겁니다. 그걸 길드라고 그래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유럽 전반기는 암흑의 시대다. 지중해 무역이 쇠퇴했고 또 빙하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지가 척박해요. 자, 그런데 산포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말을 이용해서 상경법을 하니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져서 도시가 발달해서 상대적으로 장원은 쇠퇴해지니까 이 장원의 봉공귀족들이 도시를 억압하려고 하자 도시들이 뭉친다. 도시끼리 뭉치는 게 도시동맹, 그리고 도시 내부에 상인과 수공업자들끼리 뭉치는 걸 길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도시동맹과 길드를 통해서 도시는 더 성장합니다. 봉공귀족 억압이 있었지만 더 성장하는 거죠. 자, 도시동맹. 자, 북부 이탈리아 도시동맹이 있었고, 자, 그리고 북부 독일 도시동맹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자 동맹이라고 합니다. 한자는 여러분, 우리가 뭐 중국의 한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독일어입니다. 한자, 독일어입니다.
자, 이런 도시동맹이 있었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은 북부 이탈리아 도시 동맹, 한자 동맹, 그 다음에 뭐 프랑스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중심인데, 프랑스는 상파뉴 무역권, 독일은 한자 무역권, 이탈리아는 지중해 무역권, 이런 도시 동맹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길드, 상인끼리 뭉친 게 상인 길드, 수업자끼리 뭉친 게 수업자 길드. 길드는 상인 길드와 수업자 길드가 있어요. 서로 챙겨주고 서로 뭉치니까 상업과 숭업 발달에 기여하는데, 나중에는 자기들끼리만 뭉쳐. 새로운 사람은 배타적으로 차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업과 숭업 발달에 기여했지만, 나중에는 이제는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규제해서 또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뭉치니까. 자기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차별을 하니까 처음에는 기여했지만, 발전에 기여했지만 나중엔 장애물이 됩니다. 발전에. 자,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면서 반면에 장원은 해체됩니다. 자, 장원이 해체되는 건 흑사병이 타격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여러분, 이 몽골이 유럽에 쳐들어와요. 이 몽골이 유럽에 쳐들어오면서 이 전염병, 흑사병을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 인구들이 죽어요. 흑사병으로. 자, 노동자가 많이 죽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자, 노동자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임금이 상승합니다. 농민의 임금이 상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원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농민의 임금이 비싸니까. 자, 그래서 영주는 이렇게 위기에 빠지자 봉건적 부담을 다시 농민들한테 강요시켜요. 그래서 농민은 저항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난,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 영주들이 봉건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을 저항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흑사병으로 서유럽의 많은 농민들이 죽어. 그래서 농민의 희소성이 강화되어서 농민의 희소성이 강화되어서 그들의 임금이 올라가서 장원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도시는 발달하는데 장원은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봉건귀족들은 처음에 도시들을 견제했습니다. 그러자 도시들은 도시동맹, 길드 같은 걸 만들어서 저항했고, 또 농민들에게 영주들이, 봉건귀족들이 영주들이 농민들에게 다시 봉건적 부담을 강요시키니까 자크리의 난, 와트 타일러의 난 같은 걸 일으키면서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원은 해체되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유럽도 점점 암흑의 시대에서 잘 사는 시대로, 풍요로운 시대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서유럽 전반기는 암흑의 시대라고 그랬죠. 지중해 무역이 쇠퇴했고, 자, 서유럽은 빙하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지가 척박해서 못 살았던 시대다. 우리 중세 서유럽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려면 백설공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중세 백설공주보다 로마 귀족이나 평민이 더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이 중세 서유럽 백설공주는 난방도 안 되는 곳에 살았고 음식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포제와 신경법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흑사병으로 장원이 해체되면서 유럽은 이제 못 사는 시대에서 잘 사는 시대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 전환점이 된 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제 유럽 전반기와 후반기를, 중세 서유럽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유럽이 못 살았던 시대에서 잘 사는 시대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십자군 전쟁의 직접적 원인은 셀주크 투르크,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셀주크 투르크가 에루살렘을 점령해서 순례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셀주크 투르크가 에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합니다. 그러자 비잔티움 제국이 서로 막 교황에게 부탁을 해요.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그래서 군대가 파병돼요. 자, 간접적, 궁극적 원인은 뭐냐면 이제 유럽이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못 살았다가 잘 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밖으로 팽창하고 싶은 거야.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쪽에 더 집착해 주세요. 단순히 십자군 전쟁은 에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서유럽이 못 살았다가 도시가 발달해져서 잘 살기 시작해져. 그러니까 이 서유럽이 밖으로 팽창하고 싶은 거야. 십자군 전쟁은 유럽의 팽창운동입니다. 유럽의 팽창운동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 번 파병됐습니다. 근데 결국 에루살렘을 탈환하는데 실패해요. 그리고 또 변질됩니다. 이게 종교 전쟁이었는데 후반기로 가면은 이 오히려 비잔티움 제국도 잠시 정복합니다. 물론 완전히 정복하는 게 아니라 비잔티움 제국도 잠시 정복할 정도로 성격이 바뀌어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의 진정한 원인은 뭐다? 유럽의 팽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이 측면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을 궁극적으로 탈환하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운동이지만 이 원인으로 본다면 십자군 전쟁은 대박난 운동입니다. 대박난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북부 도시, 북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서유럽의 기사들을 배삭받고 여기다 데려다줘요. 배삭을 받고 올 때는 여기 있는 물건, 여기 있는 책들을 사갖고 옵니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지중해 무역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그 못 살았던 중세에서 발전된 근대로 이행하는 과도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서유럽의 기사들을 데려다줘. 배삭받고 올 때는 여기 있는 물건을 사서 와. 그래서 여기다 팔아. 그래서 이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나중에 르네상스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중해 무역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더 발달해요. 아까 삼포제 신경법으로 도시가 발달했는데 이 십자군 전쟁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는 더 발달해요. 경제는 더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예루살렘은 탈환하지 못했어. 이 측면에서 본다면 실패한 운동이지만 이 측면에서 본다면 대박난 운동이다. 예루살렘은 탈환하지 못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중해 무역이 살아나면서 서유럽의 도시가 더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는 거죠. 자, 처음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성격이 변질됩니다. 오히려 비잔틴 제국도 정복하고 라틴 제국을 세우기도 해요. 물론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비잔틴 제국은 더 지속돼요. 자, 이렇게 변질했던 이유는 그 기사들은 이 측면보다 이 측면이 더 강했다는 거야. 팽창하기 위해서 왔던 거야. 확장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왔던 거야. 그래서 이 십자군 기사들이 나중에 세속적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십자군 전쟁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파란색은 교황의 힘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파문시켜. 그래서 황제가 빌었죠. 사흘 밤낮 눈 위에서 맨발로 빌었어요. 십자군 전쟁. 자,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서로마 교황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압박을 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황 중심으로 서유럽의 기사들이 파병됐으니 교황의 권위는 더 커지죠. 하지만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어. 그래서 교황의 권위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반대로 교황이 프랑스 왕의 포로가 됩니다. 교황이 프랑스 왕의 포로가 돼. 프랑스 아비뇽에 갇히게 됩니다. 카노사의 굴욕으로 교황권이 커졌어. 십자군 전쟁으로 더 커졌어. 근데 십자군 전쟁은 결국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비뇽 유수, 이때는 교황의 힘이 약해져서 프랑스 왕의 포로가 됩니다. 교황. 이게 교황의 힘이라면 이거는 왕의 힘이죠. 카노사의 굴욕으로 왕권이 약해졌지만 나중에는 왕권이 커져. 교황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왕권이 커져. 그래서 이건 교황의 힘이라면 이건 왕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으니까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겠죠. 근데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해서 교황의 힘이 약해진다고 보지 마십시오. 왜? 십자군 전쟁의 궁극적 원인은 예루살렘 탈환이 아니라 서유럽의 팽창운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교황이 있습니다. 메뉴에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황제, 왕이나 황제가 있죠. 신성로마 제국, 독일은 황제고 프랑스 영국은 왕입니다. 그 다음에 봉건귀족들이 있죠. 그 다음에 도시가 발달하니까 시민들이 성장합니다. 상인들이 성장해요. 자, 요렇게 대립하고 요렇게 대립하고 요렇게 대립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이 친구고 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왕과 시민들이 친구가 되고 교황과 봉건귀족들이 친구가 되는 거야. 자, 중세 전반기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눈 기준점이에요. 자, 중세 전반기는 자, 교황이 잘 나갔죠. 카노사의 굴욕, 황제를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힘이 약했어요. 봉건귀족들이 힘이 강했죠. 왕도 하나의 영주에 불과했습니다. 황제, 왕도 봉건귀족에 불과했어요. 자, 그런데 십자군 전쟁으로 지중해 무역이 부활하고 도시가 부활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왕과 시민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해서 교황과 봉건귀족이 몰락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군 전쟁으로 지중해 무역이 부활해. 도시들이 더 발달해.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민과 왕이 커져. 시민이 커지면 왕도 커지는 겁니다. 왜? 둘이 친구 관계니까. 예. 시민 입장에서는 봉공귀족을 견제하려면 왕과 손을 잡아야 되겠죠. 예. 십자군 전쟁으로 지중해부에 부활해. 도시가 발달해. 그래서 시민들은 왕과 친한 거죠. 그래서 시민과 왕이 힘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교황과 봉공귀족은 약해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다. 그래서 교황과 봉공귀족이 몰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십자군 전쟁은 유럽의 팽창운동이다. 도시가 발달해서 이제 밖으로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유럽의 팽창운동인데 이 십자군 전쟁으로 지중해 무역이 부활해. 그래서 시민들이 커지고 왕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교황과 봉공귀족은 몰락하는 거죠. 자, 십자군 전쟁 전은 여러분 교황과 봉공귀족의 시대였다면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왕과 시민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세 전반기, 중세 후반기 카노사의 굴욕은 자, 교황이 황제를 이긴 거죠. 아비뇽유수는 프랑스 왕이 로마 교황을 프랑스 아비뇽의 포로로 삼은 겁니다. 자, 중앙 집권 국가의 출현을 배우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서유럽은 수많은 장원의 연합체일 뿐이다. 수많은 장원으로 갈라졌다. 이만큼이 프랑스, 이만큼이 신성로마 제국, 이탈리아. 자, 신성로마 제국 황제라고 해봐야 큰 장원을 가진 봉공귀족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중세 전반기는 이 수많은 장원을 하나로 묶을 정신적인 통일체가 필요해. 그래서 교황이 잘 나갔죠. 그리고 왕은 하나의 영주에 불과해요. 봉공귀족들이 잘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도시가 발달합니다. 지중해 무역이 부활해서 도시가 발달하니 시민들, 상인들이 발달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왕을 밀어주는 거죠. 봉공귀족들을 견제하려고 시민들은 왕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들은 몰락하고 이들은 커져요. 그래서 왕은 시민의 지지로 이 장원들을 통합해요.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룹니다. 장원들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뭐 에스파냐, 다른 나라도 이렇게 통합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시민과 왕권이 커지니까 장원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 지방 분권이 아니라 중앙 집권 국가로 가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해서 교황과 봉공귀족은 몰락하고 상인, 시민과 왕이 커지니까 장원들 하나로 통합해서 중앙 집권 국가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시민들은 상인이죠. 상인들은 시장이 넓길 원해요. 그 조그만 장원에서는 물건을 많이 사고 팔 수 없잖아. 그래서 수많은 장원, 수많은 도시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시장이 커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과 왕권이 커지면서 장원들이 하나로, 장원과 도시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이제 중앙 집권 국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영국 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존왕은 이제 봉공귀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귀족들의 반발로 오히려 존왕은 귀족들에게 굴복을 해요. 그래서 귀족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헌장, 마그나카르타를 승인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직 평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민, 즉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귀족의 권리만 인정한 거예요. 마그나카르타.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왕이 굴복한 거죠. 봉공귀족에게. 하지만 여러분, 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100년 전쟁. 자,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동안 전쟁을 벌였어요. 처음엔 영국이 이기다가 이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영국이 지게 됐죠. 이 100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벌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100년 전쟁 이후에 장미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두 가문 랭카스타가와 요크가가 서로 전쟁을 벌여요. 이쪽은 여러분 빨간 장미를 상징으로 했고 여기는 흰 장미를 상징으로 했어요. 결국 나중에 이쪽이 결혼해서 이제 이 가문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자, 이 100년 전쟁과 장미전쟁으로 이 봉공귀족들이 피폐해져. 자, 여러분, 전쟁이 많아집니다. 봉공귀족들이 피폐해져. 상대적으로 왕권은 커지죠. 자, 100년 전쟁과 장미전쟁으로 봉공귀족들은 몰락하고 왕권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왕이 수많은 장원과 도시들을 통합해서 영국이라는 중앙집권 국가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프랑스 보겠습니다. 프랑스. 자, 필립 4세가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자, 왕권이 커져서 일종의 의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의회를 삼부회라고 합니다. 왜 삼부회라고 하냐면
세 개의 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는 성직자, 하나는 동공귀족, 하나는 시민, 상인들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랑스 의회를 삼부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교황의 힘이 약해지자 포로로 가둬요. 프랑스 아비뇽에 가둡니다. 아비뇽 유수, 왕권이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100년 전쟁으로 역시 영국처럼 봉공귀족 힘이 약해져요. 상대적 왕권이 커지죠. 그래서 왕이 수많은 장원과 도시를 통합해서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100년 전쟁은 자, 원인이 뭐냐면 자, 여기 벨기에 지역, 여기 벨기에 지역이 플랑드르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싸운 거예요. 플랑드르 지역. 예. 지금의 벨기에 모직물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왕위 계승 문제가 있어요. 서로 영국의 왕이 나도 프랑스의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 막 그렇게 주장하면서 왕위 계승 문제로 또 이 두 가지 이유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결국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영국이 프랑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성로마 제국 독일은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하지만 수많은 장원, 도시들의 연합체에 불과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수많은 장원과 수많은 도시들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에 불과해. 황제는 하나의 장원의 영주에 불과합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지방 분권에서 중앙 집권으로 발전하는데 독일, 이 신성로마 제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방 분권인 상태예요. 그래서 독일은 여러분 좀 못 살았던 나라가 됩니다. 자, 13세기는 황제가 없는 대공의 시대. 봉공귀족들이 연합해서 통치하는 거죠. 그러다가 황금문서가 나오는데 7명의 선제후, 그러니까 7명의 봉공귀족들이 황제를 선출합니다. 세습을 하는 게 아니라 선출을 하니까 황제는 명목상의 황제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탈리아는 교황령이 있었고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나눠졌어요. 이탈리아도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이탈리아는 통일을 이루지 못해요. 나중에 통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뭐 이 지도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지도인데 여기가 교황령입니다. 여기가 교황령이고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나눠진 여전히 지방 분권적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는 중앙 집권으로 가는데 독일, 이탈리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에스파냐도 중앙 집권으로 갑니다. 이슬람 세력을 축출했습니다. 아까 배웠던 지도죠. 우마미야 왕조, 이슬람 왕조가 에스파냐를 정복했었죠. 이 프랑크 지역까지 진출하려고 투르푸아티 전투를 일으켰는데 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프랑스 지역은 정복하지 못하고 에스파냐 지역은, 여기 에스파냐 지역은 정복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에스파냐도 이슬람을 축출하면서 통일국가로 성장합니다. 자, 아라곤, 카스티아 두 왕국이 에스파냐를 축출하면서 중심 국가가 돼요. 그러다 나중에 여기가 카스티아, 아라곤인데 이 두 왕실이 결혼을 해요. 왕자와 공주가 서로 결혼해서 아라곤, 카스티아가 통합이 됩니다. 자, 통합이 돼서 에스파냐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르네상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자, 르네상스부터 문화적 근대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적 근대는 18세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대의 기준은 두 개입니다. 문화적 근대는 14세기 르네상스. 자, 정치 경제적 근대는 18세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자, 여러분 고대는 뭐죠? 고대는 여러분 서양의 고대는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가 고대죠. 자, 그리고 게르만이 침공하면서 중세가 시작됩니다. 노르만이 침공해서 중세의 핵심 요소인 봉건사회가 만들어지죠. 자, 이제 르네상스부터는 근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선 문화적 근대가 시작되는 거죠. 자, 아까 십자군 전쟁 지도입니다. 자, 이 북부 이탈리아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시작되는데 이 르네상스는 영어로 말하면 리플레이입니다. 리플레이. 여러분, 고대 그리스는 인간 중심의 문화였어요. 예, 중세는 신앙의 시대, 교회의 시대였죠. 근데 다시 인간 중심의 문화가 리플레이 됐다.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자, 10주군 기사들이, 자, 이탈리아 북부 도시 국가들은
십자군의 기사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데려다 줍니다. 배상을 받고 올 때는 여기 있는 물건, 책들을 사갖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달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선진 책들이 이쪽으로 전파되면서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북부 이탈리아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고대 그리스 인간 중심의 문화가 부활하는 것이죠. 자, 르네상스, 그리스 로마 문화가 부활했다. 리플레이 됐다. 인간 중심의 문화다. 그래서 인문주의라고 합니다. 자, 북부 이탈리아 중심으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북유럽까지 전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탈리아 북부 도시 국가들 중심으로 됐는데 나중에 여기 네덜란드, 북유럽까지 전파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북부 이탈리아 중심과 북유럽 르네상스의 문화가 약간 달라요.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켈란젤로. 자, 인간 중심의 문화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썼습니다. 자, 군주는 도덕에서 해방돼야 된다. 권무술수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자, 군주론을 썼죠. 자,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이 르네상스 건축 양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성 소피아 성당이죠. 유스티니아누스가 만들었죠. 비잔틴 양식. 자, 그리고 성상을 금지했기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은 모자이크로 인물을 표현했습니다. 서양 중세는 고딕 양식, 뾰족한 거죠.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자, 이만큼이 비잔틴 제국, 여기 두 개는 서유럽. 자, 이제는 성 베드로 성당. 이게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자, 알프스 이북,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자, 성격이 좀 약간 다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사회 개혁적이에요. 그리고 부패한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자, 교황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교황령과 가까우니까. 근데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사회 개혁적이고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면서 나중에 일어나는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에라스무스의 우신의 창,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자, 세르반테스는 에스파냐죠. 에스파냐 사람입니다. 돈키호테가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을 보겠습니다. 자, 루터, 독일의 루터에 의해서 자, 이젠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제 카톨릭에서 뭐가 나온다? 이제 개신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서유럽은 카톨릭이었죠. 자,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종교였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종교, 서유럽은 카톨릭인데 이제 카톨릭에 반발해서 서유럽에서 개신교가 나오는 겁니다. 자, 루터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자, 교황이 아까 배웠던 성 베드로 성당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독일 지역에서 즉 신성로마 제국에서 면벌부를 판매했습니다. 자, 왜 이 신성로마 제국 독일에서 판매했냐면 아까 우리 배웠었죠. 자,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는 수많은 장원, 수많은 도시들이 통합해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교황과 봉홍유종을 몰락하고 왕과 시민들이 성장했어요. 근데 이 신성로마 제국과 이탈리아는 통일이 안 됐죠. 여전히 수많은 장원과 도시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가장 만만한 곳이 독일이었던 거죠. 신성로마 제국.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 독일 지역에서 면벌부를 판매했어요. 예전 교과서는 우리가 면제부를 판매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면제부가 아니라 면벌부. 왜? 이 크리스토교에 의하면 인간은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조상인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느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그 원죄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살면서 범죄, 강도 이런 거는 버린 것, 죄인 것, 그런 범죄는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면제부가 아니다. 면제부는 원죄부는 없앨 수 없잖아. 원죄.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는 없앨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로 바꾼 거예요. 이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는 없앨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강도, 뭐 그런 살인 이런 것들은 면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면벌부를 사면은 강도, 살인을 해도 그것을 벌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면벌부죠.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 면죄부는 말이 틀렸던 거야. 잘못 썼던 거야, 그동안. 그 원죄는 없앨 수가 없던 거죠. 이부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는 없앨 수 없는 거고, 이제 그 이후로 인간이 뭐 강도나 살인을 하잖아. 그 면벌부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면벌부를 독일 지역에서 팔았다. 왜?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와 다르게 이 독일은 수많은 장원, 도시로 나눠졌기 때문에, 여전히 지방 분권이었기 때문에 만만하니까. 그래서 독일 지역에서 팔자 루터가 이걸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자, 95개조 반박문을 썼습니다. 이 교황의 면벌부를 비판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이 종교개혁이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95조의 반박문이 전 유럽에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루터의 주장은 자,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 면벌부를 사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신앙의 근거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성서다. 성서지상주의. 교황의 권위를 부정했던 거죠. 이게 바로 개신교와 가톨릭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개신교는 교황에 의지하지 않고 성서의 신앙의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자, 결국 아우쿠스 브루크화이가 열립니다. 그래서 루터파를 개신교로 인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칼뱅, 스위스의 칼뱅도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예정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근면, 절제, 금욕을 주장하면서 상공시민 계층, 시민, 상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뱅이 있다. 독일은 루터, 스위스는 칼뱅인 거죠. 자, 그리스도교, 유대교에서 나왔죠. 여러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 뭐다? 유대교는 하느님만 신인 거야. 예수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까지 신인 거야. 자, 그리스 종교와 로마 카톨릭으로 갈라진 이유는 성상 숭배 금지령.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종교, 서유럽은 로마 카톨릭. 자, 그런데 개신교가 나옵니다. 루터파, 칼뱅파. 우리가 보통 천주교라 부르는 건 카톨릭. 우리가 보통 기독교, 개신교라 불리는 게 신교예요. 칼뱅파는 프랑스의 위그노, 잉글랜드의 청교도, 네덜란드의 고이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로 분화가 됩니다. 영국은 아까 배웠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로 합쳐져 있는 거죠. 자, 북쪽 지역 스코틀랜드, 남쪽 지역 잉글랜드. 자, 프랑스는 위그노, 잉글랜드는 청도교, 네덜란드는 고이센,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칼뱅파가 이렇게 4개로 분화가 됩니다. 자, 영국의 종교교를 보겠습니다. 헨리 8세가 중심 인물입니다. 자, 헨리 8세는 국왕이 교황의 수장이다. 로마 교황이 아니라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수장법이라고 합니다. 영국 교회를 로마 교황으로 독립시켰어요. 자, 그 계기는 뭐냐면, 계기는 이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황이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헨리 8세는 이제 영국 교회는 로마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영국 국왕이 지배한다. 라는 수장법을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정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루터파, 칼뱅파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영국 교회도 개신교죠. 신교인데 자, 로마 카톨릭의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는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가 바로 영국 국교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우리나라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는 카톨릭이야. 내용적으로는 개신교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이 영국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을 단순히 교황이 부패해서 일어났다. 또는 교황이 헨리 8세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직접적 원인에 불과합니다. 교황이 부패했다. 자, 궁극적 원인은 이겁니다. 궁극적 원인은, 이 종교개혁의 궁극적 원인은, 자, 우리 십자군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교황과 봉건귀족들이 살았죠. 주도권을 잡았죠.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왕과 시민, 즉 상인들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니까 기존의 세력이 믿는 종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력으로 주도권이 교체되자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왕과 시민들이 발전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이 팽창해서 도시가 더 발달해서 이들이 주도권을 잡은 거잖아. 자, 그런데 카톨릭은 여러분, 이들이 믿는 카톨릭은 이윤 추구를 부정합니다. 카톨릭은 이윤 추구를 부정해요. 자, 카톨릭에서는 부자가 천당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상인입니다. 시민들이에요. 이윤 추구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카톨릭과 좀 안 맞는 거야. 이윤 추구를 인정하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단순히 교황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궁극적 원인은 십자군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주도권 세력이 바뀌어. 교황, 봉건귀족의 세력에서 왕과 시민 세력으로 바뀌어. 그리고 이들은 이윤 추구를 강조하는 세력이야. 시민들, 상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윤 추구를 부정해.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인정하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해. 그래서 종교개혁, 개신교가 나왔다. 이게 궁극적 원인이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개신교가 나오면서 카톨릭이 위축되자 카톨릭도 나름대로 대응을 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자, 카톨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회가 만들어집니다. 에스파냐의 로율라가 조직했는데, 에스파냐는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입니다.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는데 카톨릭 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에스파냐는 종교개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이에요, 에스파냐는. 그래서 에스파냐의 로율라가 조직해서 카톨릭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포교하는데 큰 활동을 합니다. 자, 종교전쟁이 발생합니다. 개신교와 카톨릭 국가 사이에 30년 동안 독일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구교, 카톨릭, 신교, 개신교죠. 30년 동안 독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져서 이제 개신교가 인정받아요.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아까 우리 루터파가 인정받은 거, 아우구스부르크화이는 루터파가 개신교로 인정받았고, 이때는 여러분 개인이 신앙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제후가, 그 지역의 제후가 카톨릭이냐 루터파냐 둘 중 하나 인정해.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제후가 인정한 종교를 믿는 겁니다. 제후가 카톨릭을 인정했다. 그럼 그 지역 주민은 카톨릭을 믿고, 제후가 루터파를 믿었다, 선택했다. 그럼 루터파를 믿는 거야. 아우구스부르크화이는, 즉 루터파가 개신교로 인정받는 아우구스부르크화이는 개인의 종교 선택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제후가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이 30년 전쟁이 끝난 베스트팔렌 조약은 이제 개인이 카톨릭이냐 개신교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는 겁니다. 자, 신앙로 개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신앙로 개척은 나침판, 그리고 자, 지동설이 발달합니다. 자, 지구는 둥글다. 지동설. 자, 코페르니쿠스와 가릴레이가 주장했습니다. 나침판이 유행하고 지동설이 발달하면서 이제 신앙로 개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콜럼버스, 바스코 다가마, 마젤란이 중심인데,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자, 아메리카를 처음 발견한 건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 자, 그리고 여기 바스코 다가마는 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요 빨간색 마젤란은 최초로 세계 일주를 했죠. 자, 이런 신항로 개척. 자, 이제 지중해 무역 중심에서 대서양 무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항로 개척도 왜 일어났느냐? 단순히 나침반, 지동설 때문이냐? 자,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또 나오네요. 자, 십자군 전쟁 전까지는 주도 세력이 누구였다? 교황과 봉건귀족이었다. 십자군 전쟁 이후로 이제 왕과 시민이 주도권을 잡죠. 시민들은 시장이 넓기를 바라요.
그 조그만 장원, 조그만 도시에서는 많이 팔아봐야 어느 정도 물건에 많이 팔아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왕을 키워주는 거죠. 왕을 지지하는 거야. 그리고 부탁합니다. 시장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프랑스, 영국은 수많은 장원들을 하나의 중앙집권국가로 통일시켜준 겁니다. 시장을 넓혀준 거죠. 그러자 상인들은 더 커졌죠. 더 요구합니다. 시장을 더 넓혀주세요. 그래서 이 중앙집권국가는 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시민들의 지원을 받고 그들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항로 개척도 십자군 전쟁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팽창운동입니다. 자, 중세 전반기는 유럽이 암흑의 시대였다고 그랬죠. 근데 삼포제 식량법으로 도시가 발달해. 십자군 운동으로 지중해무역이 발달했어. 그러자 이 시민들은 더 크고 싶어. 그래서 왕을 지원합니다. 이 장원들을 통합해서 중앙 집권국가를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 시민들은 시장을 더 넓혀주세요. 신항로를 개척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앙 집권국가가 신항로를 개척하는 겁니다. 중앙 집권국가가 신항로를 개척하는 거죠. 이 상인들을 더 부자로 키워주기 위해서. 결과 보겠습니다. 이제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합니다. 지중해 무역에서 대서양 무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아메리카에서 막대한 은들이 들어옵니다. 아메리카에서 막대한 은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화폐가 많아지니까. 은들은 화폐죠. 은은 화폐죠. 은들이 서유럽에 쫙 퍼져. 가격혁명 그리고 상업이 더 발전하죠. 그래서 지중해 무역이 대서양 무역으로 바뀌었다. 가격혁명이 상업혁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절대왕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군 전쟁 전까지는 자, 이제 교황과 봉건귀족의 시대였죠. 이들이 주도권을 잡았죠. 봉건귀족.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왕과 시민들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자, 시민들은 자, 시장이 넓길 바래요. 조그만 장원 도시에서는 물건을 파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지원하면서 이 시장을 넓혀주세요. 이 장원과 도시들을 하나로 통합해주세요. 그래서 이 왕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고 중앙 집권국가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중앙 집권국가가 더 세진 거를, 왕권이 더 세진 거를 절대왕정이라고 합니다. 자, 절대왕정은 자, 구조가 관료제와 상비군입니다. 핵심 구조죠. 여러분, 중세에서는 관료제와 상비군이 없었죠. 자, 이 상비군은 항상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군대입니다. 중세에서는 이 영주끼리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어서 전쟁이 나면 신하들이 주군에게 군대를 보내주는 겁니다. 전쟁 났을 때만 군대가 모아지는 거죠. 그런데 상비군은 항상 1년 내내 있어요.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관료제, 자, 왕의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1년 내내 있는 거죠. 1년 내내 있는 공무원들, 관료제, 1년 내내 있는 군인들, 상비군이 만들어집니다. 중세에선 없었던 거죠. 자, 이 절대왕정은 시민들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죠. 시민들은 이 절대왕정, 이 중앙집권국가에게 시장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왕정은 상인들을 보호하고 상인들의 시장을 넓혀줘요. 수많은 장원 도시들을 통합해서 중앙집권국가를 이루어주고 심지어 신항로를 개척해서 이제 식민지까지 개척해줍니다. 상인들을 보호하고 시장을 넓혀주는 거야. 장원과 도시들을 통합해서 중앙집권국가를 만들어주고 신항로를 개척해서 식민지까지 개척해줘. 이것을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왕이 시민들을 더 부자로 키워주는 겁니다. 시민들을 보호하고 성장시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왕권 신수설입니다. 자, 경제정책, 여러분 이제 오타네요.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제 사상적 토대죠. 자, 이 절대왕정의 사상적 토대는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신이 줬다. 그러니까 무조건 왕한테 복종해야 된다. 그게 바로 왕권 신수설입니다. 자, 서유럽의 절대왕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에스파냐부터 보겠습니다. 에스파냐는 펠리페 2세가 있습니다. 자,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튀르크를 격파합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남아메리카, 필리핀까지 차지하죠.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녹색이 오스만 튀르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 오스만 트리크를 레판토에서 격파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남아메리카를 정복합니다. 이 보라색은 여러분, 이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고 이 녹색이 에스파냐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모두 지금도 에스파냐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필리핀도 정복합니다. 이 필리핀은 뜻이 펠리페 2세의 땅이다. 그래서 뜻이 필리핀입니다. 자, 에스파냐에는 여러분 펠리페 2세가 있습니다. 자, 영국은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있습니다.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어요. 아까 배웠죠?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는 오스만 투르크를 격파했죠. 그 오스만 투르크를 격파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엘리자베스 1세가 또 격파합니다. 자,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건설에서 미국이 지금도 그래서 영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동인도 외설 설립해서 인도를 식민지로 만듭니다. 자, 프랑스의 절대 왕정은 루이 14세가 있습니다. 자,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짐은 곧 국가다. 태왕왕으로 사셔야 할 정도로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서유럽과 다르게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 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 동유럽은 독일인데 이 독일은 여러분 독일 러시아 이쪽은 여러분 서유럽보다는 아주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자, 우선 독일의 프로이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녹색이 여러분 신성로마 제국인데 신성로마 제국은 통일국가에 이루지 못했다고 그랬죠. 수많은 장원과 도시의 연합체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강했던 게 여기 프로이센, 여기 오스트리아입니다. 이 신성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했던 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인데 이 두 나라가 이 지역을 놓고 싸웁니다. 슐레제, 지금은 폴란드 땅이죠. 예, 이 지역을 놓고 싸웁니다. 프로이센이 결국 차지하죠. 이 독일 지역은 여러분 아주 못 살았던 시대예요. 여러분 흑사병으로 많은 인구가 죽고 또 30년 전쟁이 이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 서유럽보다는 후진적인 나라였어요. 자, 프로이센에는 프리드리 2세가 있습니다. 이 프리드리 2세는 계몽군주를 자처했어요. 계몽 사상이 뭐냐면 계몽 사상이 자, 이성을 통해서 진보한다는 겁니다. 계몽 사상이라는 건 이성을 통해서 진보한다는 건데 여기서 계몽군주라는 건 뭐냐면 이 후퇴한, 쇠퇴한 이 독일 지역을 왕 중심으로 왕인 나 중심으로 개혁하겠다. 근대적으로 개혁하겠다. 그런 의미로 자기 자신을 계몽군주라고 자처했어요. 이 서유럽은 시민 중심으로 이제 근대로 이행하는데 이 프로이센, 이 독일 지역은 시민 세력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 왕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 근대로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몽군주로 자처했습니다. 7년 전쟁, 오스트리아와 7년 동안 싸웠는데 결국 이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이 실레주엔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상수시 궁전을 건립합니다. 자,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다면 프리드리 2세는 상수시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7년 전쟁을 보시면 자, 프로이센은 영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프랑스, 러시아, 에스파냐와 손을 잡아서 7년 동안 싸우는데 유럽에서만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유럽, 아메리카, 자, 인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영국이 프랑스를 격파합니다. 특히 아메리카, 인도를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인 겁니다. 아메리카, 인도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 영국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영어를 쓰는 거예요. 인도도 영어를 쓰는 거고 만약에 이때 이쪽이 이겼다. 프랑스 쪽이 이겼다. 오스트리아 쪽이 이겼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불어를 쓸 겁니다. 인도도 프랑스어를 쓸 거고 불어가 프랑스어죠. 자, 그러니까 단순히 유럽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 아메리카, 인도에서도 싸웠다. 특히 아메리카, 인도에서 아메리카, 인도를 자기 식민지로 삼으려고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는데 영국이 이겨요. 그래서 미국과 인도는 영어를 쓰는 겁니다. 자, 러시아도 여러분 독일처럼 후진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는 자, 전 국민을 서구화시킵니다. 이 그림은 강제로 수염을 깎는 모습이 나오죠. 서구시로 바꾸기 위해서 서유럽 문화와 제도를 수용합니다. 발트해를 확보하고 이 발트에다가 새로운 수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합니다.
자, 발트에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자, 이게 러시아의 지도인데, 자, 여러분 이만큼을 지금 표트르 대제가 먹은 겁니다. 이만큼을 표트르 대제가 먹었는데 원래 여기가 발트입니다. 여러분, 요 바다가 발트예요. 그래서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발트해 상테르베르크로 옮겼다. 발트해로 진출하기 위해서. 여기가 여러분 발트해입니다. 여기 스웨덴, 노르웨이가 있죠. 여기 발트해. 발트해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해서 여기다 수도 옮겼다. 자, 바로크 양식과 로코코 양식. 이 절대왕정의 문화는 바로크 양식과 로코코 양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바로크 양식은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 이 대표적이고, 로코코 양식은 프리드리 2세가 세운 상수시 궁전이 대표적입니다. 자, 바로크 양식은 웅장하고, 자, 로코코 양식은 섬세합니다.